남원 외곽 시내에서 차로 30분쯤 들어간 곳에 낡은 단층 집이 하나 있습니다. 대문은 녹슬었고 마당엔 잡초가 자랐습니다. 집 안은 더 조용합니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릴 뿐 사람 기척은 없습니다. 김불레는 올해 68입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등엔 검버섯이 생겼지만 걸음은 아직 단단합니다. 그녀는 새벽 6시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혼자 밥을 먹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오전이 끝납니다. 오후엔 할 일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만 들릴 뿐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하고도 2달이 지났습니다. 장례식 때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문상객을 맡고 음식을 차리고 절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었고 조카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때는 슬픔이 컸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집이 텅 비자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라는 것을. 불레는 평생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23세 시집와서 45해를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이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웠고 저녁이면 방에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크게 웃지도 싸우지도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집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비었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에 먼지만 쌓입니다. 밤이 되면 정막이 더 커집니다. 불레는 9시쯤 이불을 펴고 눕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벽을 보다가 시계를 봅니다. 11시, 12시, 새벽 1시. 눈을 감으면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밥은 먹었어. 문 단속했어. 하지만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둠만 있습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불레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남원 시내 정신건강의학과 간판이 너무 커서 들어가기가 부끄러웠지만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짧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작년 가을부터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다른 증상은요? 입맛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썼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진단명이 적혔습니다. 약은 하얀 알약 2개와 노란 캡슐 하나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은 첫날 밤 불레는 드디어 잠들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해가 이미 높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불레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려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팔이 욱신거렸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자 멍이 보였습니다. 파랗게 든 멍, 손가락 자국처럼 생긴 멍이었습니다. 어디 부딪혔나? 불레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다가 뒤척였겠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틀째 밤에도 약을 먹고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번엔 허벅지에 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톱 밑에 때가 꼈습니다. 검은 때, 흙 같기도 하고 뭔가 긁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불레는 손을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밤은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불레는 그날도 마당을 쓸었습니다. 잡초를 뽑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해가 지자 불을 켜고 저녁을 먹고 약을 먹고 잤습니다. 내일 아침엔 또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요? 불레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밤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밤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째 멍은 늘어났습니다. 팔뚝, 종아리, 어깨.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새로운 자국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레는 긴팔 옷을 입었습니다. 마트에 가도 교회에 가도 누가 물어볼까봐 소매를 내렸습니다. 약 때문인가? 불레는 약통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알약, 노란 캡슐. 부작용 설명서를 읽어봤지만 어지럼증, 구역질, 두통만 적혀 있었습니다. 멍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의심은 남았습니다. 약을 끊어볼까 생각했지만 그러면 또 잠을 못 잘 게 뻔했습니다. 불레는 약통을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아침, 불레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잠그고 잤는데 문고리가 풀려 있었습니다. 열쇠는 신발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불레는 열쇠를 집어들며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내가 꺼내놨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냥 잠들었고 그냥 깼을 뿐이었습니다. 밤은 여전히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틀 뒤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잠옷 단추가 2개 뜯겨 있었습니다. 실까지 풀려 있었습니다. 불레는 단추를 주워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작고 하얀 단추, 어제 분명 멀쩡했던 단추였습니다. 내가 뜯었나? 손톱을 봤습니다. 손톱 밑이 또 까맣게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 조각도 껴 있었습니다. 불레는 손을 떨며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불레는 잠들기 전에 방안을 확인했습니다. 문단속, 창문, 옷장,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속옷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입고 잔 속옷이 사라졌습니다. 불레는 이불을 뒤졌습니다. 베개 밑을 뒤졌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안쪽에 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불레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무릎을 꼭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도 떨렸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불레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오후 불레는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라면과 두부를 샀습니다. 계산하는데 슈퍼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새 좀 어떠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괜찮아요. 잠을 좀 못 자서 그래요. 약은 드시고 계시죠? 네, 먹고 있어요. 약 먹으면 좀 멍해지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걱정 마세요. 슈퍼 주인은 웃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불레는 고맙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약 때문이라고, 다들 그렇다고, 그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약이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레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몽유병은 아닐까? 자면서 걷고 자면서 뭔가를 하는 병.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기억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불레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자면서 뭘 하는 거지? 벽을 긁고 옷을 찢고 속옷을 벗어 던지고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밤이 되면 내가 아닌 누군가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불내는 그릇을 내려놓고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오래 씻었습니다. 약을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불내는 약통을 열었습니다. 하얀 알약과 노란 캡슐을 손에 올렸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먹으면 자겠지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겠지만 적어도 정신은 깨어 있었습니다. 결국 불내는 약을 삼켰습니다. 물로 넘겼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끊기엔 너무 무서웠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 혼자 깨어있는 어둠이 약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불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약 기운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잠들기 직전 불내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아무 일도 없었으면. 하지만 내일 아침 또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불내 자신도 몰랐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불내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외아들 박진우였습니다. 진우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좀 들으려고.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불내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마다 멍이 든다고, 물건이 사라진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들이 걱정할 게 뻔했습니다. 엄마, 제가 주말에 내려갈게요. 아니야, 바쁠 텐데. 아니에요. 얼굴 좀 봐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불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온다는 게 반가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말 진우가 도착했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불내는 물었습니다. 짐이 왜 이렇게 많아? 엄마, 저 당분간 여기서 지낼게요. 무슨 소리야? 회사에 재택근무 신청했어요. 엄마 혼자 두기가 불안해서요. 진우는 웃으며 가방을 방에 들였습니다. 불내는 말리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혼자 있기가 무서웠습니다. 밤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조금은 나아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진우는 아침마다 밥을 차렸습니다. 저녁엔 같이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불내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약을 먹고 잘 때도 마음이 조금 편했습니다. 옆방에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불내는 또 멍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손등이었습니다. 빨갛게 긁힌 자국도 있었습니다. 불내는 소매로 가렸습니다. 진우가 보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불내는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닫는 소리, 발소리. 불내는 눈을 뜨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약기운 때문이었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방문이 또 열려 있었습니다. 불내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진우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응. 진우야, 너 어젯밤에 나갔다 왔니? 아니요. 왜요? 아니, 문 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 제가 화장실 간 거 아닐까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진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반대편이었습니다. 그쪽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멍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팔, 다리, 옆구리. 불레는 목욕탕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긴 옷만 입었습니다. 진우 앞에서도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온 뒤부터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들리는 기척, 열린 문, 사라진 물건들. 불레는 머릿속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진우가 온 날짜와 사건들이 겹쳤습니다. 설마 불레는 자기 생각에 놀랐습니다. 끔찍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을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됐습니까?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커졌습니다. 밤, 진우는 피곤한 얼굴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불레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불레는 그것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지친 거라고, 무언가를 숨기느라 힘든 거라고. 엄마, 약 드셨어요? 아직 드세요. 제가 물 떠다 드릴게요. 진우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레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넓은 어깨, 큰 손. 그 손이 자신을 때릴 수 있을까? 그 손이 옷을 찢을 수 있을까? 불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불레는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요새 많이 힘드시죠? 제가 있으니까 괜찮아질 거예요. 진우는 웃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불레는 웃으려 했지만 입이 굳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들이 무섭다는 게 말이 됐습니까? 하지만 그랬습니다. 진우가 방으로 들어간 뒤 불레는 약을 삼켰습니다. 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잠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약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우가 방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불레는 잠들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밤이 다시 한번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불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어갔고 확신은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몸의 상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지옥 같은 밤들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우가 마트에 간 사이 불레는 집을 나섰습니다. 시내 전자상가로 갔습니다. 작은 가게 안 젊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카메라 있어요? 작은 거요. CCTV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몰래 찍을 수 있는 거요. 주인은 잠시 불레를 봤습니다. 그리고 선반에서 손가락만 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디 꽂아두시면 돼요.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고요. 얼마예요? 8만 원입니다. 불레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돈을 세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레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안에 든 작은 상자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정말 설치해야 할까? 아들 몰래 카메라를 단다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물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진우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불레는 건너편에 앉아 밥을 떠먹었습니다. 진우를 봤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
반찬을 집는 모습. 평범했습니다. 너무 평범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밤마다 무언가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밥맛 없으세요? 아니야. 요새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나이 들면 원래 그래.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더 떠다 줬습니다. 불레는 받아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진우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레는 자기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전원을 켜고 어딘가에 숨기면 됐습니다. 불레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디에 둘까? 옷장 위는 너무 높았습니다. 책상은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콘센트 옆 선반을 골랐습니다. 작은 화분 뒤에 숨겼습니다. 렌즈만 살짝 보이게 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불레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 아침 그 화면엔 무엇이 찍혀 있을까? 진우가 방에 들어오는 모습일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까? 불레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서웠습니다. 약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불레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레는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빼서 진우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진우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두운 방, 침대에 누운 사람. 불레 자신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불레는 빨리 감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화면 속 불레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은 감은 채였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벽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으로 3개 계속.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긁히는 소리, 벽지가 찢어지는 소리. 불레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불레는 이제 잠옷을 잡아당겼습니다. 단추를 뜯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팔을 때렸습니다. 때리고 긁고 꼬집었습니다. 표정은 없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진우는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팔을 잡고 몸을 감쌌습니다. 불레는 계속 몸부림쳤습니다. 진우를 밀쳤습니다. 긁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진우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불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 팔을 휘둘렀습니다. 진우의 팔에 빨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긁힌 자국이었습니다. 진우는 아파하면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화면 속 불레가 조금씩 진정됐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침대로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레의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으며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진우는 방을 나갔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은 불레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범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멍은 아들이 준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막으려다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아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보호자였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불레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에 대해 미안했습니다. 의심했던 것도, 몰랐던 것도, 혼자 버티려 했던 것도.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불레를 봤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엄마,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진우 앞에 설 면목이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진우가 어깨를 안았습니다. 불레는 그제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래, 크게 울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불레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진우가 건네준 휴지로 눈을 닦았습니다. 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우야, 네. 엄마, 미안해. 너를 의심했어.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히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언제부터 알았니? 처음 내려온 날 밤부터요. 엄마가 자다가 일어나시는 거 봤어요. 불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알고 있었다는 게 더 미안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막아드릴 수 있으니까요. 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불레는 진우의 팔을 봤습니다. 소매를 걷자 긁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새 것도 있고 아물어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많이 아팠겠다. 아니에요. 안 아팠어요. 진우는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불레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밤마다 자신을 지켜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야겠다. 불레가 말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가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남원시립병원으로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의사는 불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수면 중 이상 행동장애입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약 때문이었어요? 네. 특히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함께 드시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바꿔드릴게요. 의사는 새 처방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바로 말씀하세요. 혼자 참으시면 안 됩니다.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길 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아. 약국에서 새 약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종류가 달랐습니다. 의사는 2주 뒤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경과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불레는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농과 밭, 낡은 집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더 선명했습니다. 새 약을 먹은 첫날 밤, 불레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지만 진우가 옆방에 있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불레는 약을 삼키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멍도 없었고 몸도 성했습니다. 방문은 잠긴 채였고 물건들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불레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아침을 먹으며 진우가 물었습니다. 좋아. 오래간만에 잘 잤어. 다행이다. 진우는 웃었습니다. 불레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증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은 다시 밤이 되었고 잠은 휴식이 되었습니다. 불레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을 가꾸고 빨래를 널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 달 뒤
불레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블렛이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디 아프셨어요? 네, 좀 그랬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권사님은 반가워하며 팔을 잡았습니다. 불레는 그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배 후 다과 시간, 불레는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반가워했습니다. 블렛이 요새 약 드신다고 들었어요. 한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불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우울증이랑 불면증 때문에요. 힘드셨겠어요. 저도 몇 년 전에 그랬거든요. 정말요? 네. 약 먹는 게 부끄러웠는데 먹고 나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집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레는 조금 놀랐습니다. 자신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혹시 약 먹고 이상한 증상 있으셨어요? 불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죠. 저는 악몽을 많이 꿨어요. 약 바꾸고 나서 좋아졌어요. 저도 그랬어요. 불레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밤에 기억이 없었던 것, 멍이 들었던 것,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것.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공감했습니다. 그럴 때 혼자 있으면 안 되죠. 맞아요. 누군가한테 말해야 해요. 불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보호가 아니라 고립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두려웠지만 말하지 않는 게 더 위험했다는 것을. 그날 집에 돌아와서 불레는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고마워. 왜요? 갑자기? 말 안 하고 혼자 버티려 해서 미안하고.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진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저한테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석 달 뒤 진우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불레는 다시 혼자가 됐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화기가 있었고 이웃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혼자지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요즘 작은 일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천연 비누를 만들어 파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바자회에서 처음 내놨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주문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비누를 만들며 불레는 생각했습니다. 이 비누에는 단순한 생계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살아남았다는 증거, 다시 시작했다는 증명이라고. 어느 날 저녁 불레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집 뒤 산을 물들였습니다. 불레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의심은 진실 앞에서만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가장 아픈 방식으로 그녀를 살렸습니다. 이제 불레는 알았습니다. 밤은 끝이 아니라 쉼이라는 것을, 잠은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내일 아침도 올 것입니다. 불레는 그 아침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